지금 알겠지? 우리 웬일로 뿌려봤대. 자, 얘들아, 교재 142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수인이나 소연이도 들어도 되고, 아니면 물 들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그냥 될 거야.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자, 142페이지에 있는 C라고 되어 있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 호르몬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열심히 배웠었던 거는 신경이라고 하는 전달체계 가지고 있는 신경의 전체적인 가족들, 신경계라고 하는 얘기들을 배웠고요. 자, 그 신경계라고 하는 애들 호르몬이랑 비교하면서 호르몬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신경계는 신경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경로였어요. 신경세포 이름이 뭐였죠? 두 글자? 무슨 맞아요. 그 현우진 선생님 책이죠. 뉴런.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서요. 그 신경세포 애들이 연결돼 가지고 서로 전기적 신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정보를 다음 애한테 전달해주고, 그 다음 애가 정보를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애한테 또 전달을 쭉 해줄 건데, 자,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로 가다 보니까 얘네들은 정보 또는 자극이라고 하는 거에 전달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 화살표 위쪽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얘네들은 되게 빨리빨리 전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주변에서 또는 밖에서 갑자기 뭐가 날아와. 그럼 내가 눈을 금방 깜빡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신경을 통해서 일어나면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볼 거고요. 자, 저렇게 신경계라고 하는 애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랑 쟤네들 어떤 신경으로 되어 있었는가라고 하는 종류 잠깐만 다시 한번 더 나열을 해보면은, 자, 바깥에, 우리 몸 바깥에 외부라고 한번 해보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 정보를 외부 자극이다라고 하면, 자,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경세포가 있었어요. 자, 걔 되게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좌우에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돌돌돌돌 쌓여진 마리집이라고 하는 구조물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의 뉴런이랑 다르게, 자, 이렇게 중간에 풍선처럼 머리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걸 중간에 가지고 있는 신경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신경? 정답. 기억으로 시작해요.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이름 기억해 주실 거고, 그 감각신경의 생김새, 요게 뭐라고요? 얘 이름 뭐였지? 뉴런이라고 하는 애들에서 머리 부분 무슨 체? 고민하는 척 고마워자.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애가 중간에 있는 게 바로 감각신경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이 감각신경은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내가 피부를 눌러. 그러면 이 누른다라고 하는 느낌이 지금 우리 생각으로 느껴질 거잖아. 그 누른다라고 하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애들이 바로 감각신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역할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한자말로 수용이라고 해줄 거야. 받아들여서 다른 애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줄 거거든. 근데 그 다음 전달받는 애가 누구이냐라고 하면은, 자, 그 다음 전달받는 애는 별표 모양의 신경세포체 이렇게 가질 거고요. 축삭돌기라고 하는 길다란 애, 끄트머리에 빗자루처럼 생긴 말단 가지고 있고, 자, 신경세포체에는 수상돌기라고 해서 머리카락처럼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뻗어내 있는 전선 같은 애들이 또 있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생긴 뉴런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얘네들은 무슨 신경이다 또는 무슨 뉴런이다 라고 부를 거냐면 연합 뉴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자, 이 연합 뉴런은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인 감각 뉴런 또는 감각 신경이 정보를 가지고 오면 얘가 다 합쳐주는 거야. 다 받아들여가지고 뭐 할 거냐면은 정리해 줄 거고요. 그리고 명령을 내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주고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뜻에서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고요. 자, 이 연합 뉴런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 자, 이 연합 뉴런은 우리 몸에서 어디에 있었다 했죠? 어디 있을까요? 중심을 생각하면 돼.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 그러면 내가 어떤 신경계라고 하는 애들이 이 안에다가 다 모일 거야, 이 정보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죽으면은 사실 사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였죠? 근데 그쵸? 뇌와 뭐야 뇌 누구야? 멍청하게 대답해줬어. 뇌와 척수라고 하는 중심이 되는 신경계입니다 라고 해서 중추신경계라고 부르는 구조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뇌와 척수에 저 연합뉴런이라고 하는 작은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쵸? 자, 저렇게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정보가 자 이제 공이 날아오고 있었대 또는 공이 날아오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감각신경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걸 연합뉴런이 받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겠죠. 자, 피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근데 연합뉴런이 직접 가가지고 피한다라고 하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붙어있는 뉴런. 자, 우리가 배웠었던 기본적인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었죠. 중간에 마리집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고 신경세포체, 마리집, 그리고 축삭돌기와 그 말단으로 생긴 다음 뉴런. 이제 운동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운동신경 또는 운동뉴런이라고 부르는 애가 그 다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 운동뉴런은 어디랑 연결이 돼 있냐면 자, 이거 양파같이 생겼지만 근육이고요. 자, 우리 뼈 중간중간에 또는 뼈 주변에 붙어있는 거 근육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 애들이 움직이면서 뼈의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 운동뉴런이 연합뉴런, 뇌와 척수에서 주는 명령을 받아서 근육에다가 전달을 해줄 거고요. 그 근육이 그 정보를 받으면 접힐 거야, 펴질 거야 라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공이 날아오는 걸 실제로 우리가 휙 피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 운동뉴런은 말 그대로 명령을 받아들여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감각신경 또는 제가 신경이라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감각뉴런이라고 읽어도 돼요. 자, 감각뉴런이라고 하는 애가 정보를 받아들여요. 공이 날아온다 라고 하면 날아오는 정보를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연합뉴런에게 전달해줘. 그 연합뉴런이 그걸 받아. 그러면 자 이제 공을 피해야 돼 라고 하는 명령을 운동해 라고 하는 운동뉴런한테 전달해주면 그 운동뉴런이 그 정보 받아서 휙 피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자극의 전달 또는 신호의 전달 과정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자, 얘들아, 제가 항상 그리고 문제집에서도 항상 감각이 왼쪽에 중앙에 연합뉴런 그리고 오른쪽에 운동뉴런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의 전달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마치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신경의 전달 방향이다 라고 하는 애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감각에서 연합으로 갔다가 운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에서 연합에서 감각 요 순서가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감각뉴런이 누군지 찾아줄 거고 운동뉴런이 누군지 찾은 다음에 감각에서 운동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방향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 하나 무조건 나와요 얘들아. 이거 신경계 시험범위 들어가면은 방향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부를 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장난을 쳐요. 이 그림을 뒤집어놔. 그러면 이거 왼쪽에서 오른쪽이었지 라고 공부를 대충 한 친구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고 답안 틀리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항상 감각뉴런이 어디 있는지 찾아줄 거고 운동뉴런이 어디 있는지 찾은 다음에 감각에서 운동 방향으로 갈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감각뉴런을 찾는 방법은 이거 생김새 요상하게 생긴 애를 감각뉴런을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감각에서 연합에서 운동뉴런으로 방향이 꼭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실제로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어떤 신호를 전달을 해줄 때 축삭돌기라고 하는 요 녀석 있잖아요. 이 말단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면 그 물질을 신경세포체 끄트머리에 있는 요 머리카락 부분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거꾸로 붙여놓으면 사실 전달이 안 돼. 항상 요 방향이에요. 축삭돌기 말단,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말단, 신경세포체 요 순서로만 있어야 돼. 그래서 감각에서 운동뉴런 방향으로만 갑니다 라고 정해진 방향대로만 전달된다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요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서 저렇게 운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큰 그림만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배웠고요. 또 우리가 뭐 배웠냐면 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류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고 호르몬 얘기 들어갈 건데 자, 얘들아 신경계라고 하는 애는 사실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자, 남자 이렇게 나누듯이 신경계라고 한다면 자,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중추신경계라고 부르고요.
자, 뭐든지 다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말단에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그 잡일해주는 애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애들은 말초신경계라고 부를 거예요. 자, 게임으로 빗댈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게임으로 생각하면은 본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 요새도 여러분이 무슨 게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쫄병들 있죠? 직접 가가지고 싸우는 애들, 이런 애들 말초신경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뭐라 하죠?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자,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애 아까 얘기했듯이 뉴런 종류로는 연합 뉴런이 중추신경계를 구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가 누구야? 라고 하면은 연합 뉴런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기서 기관은 뭐냐면 장기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심장, 위장, 소장 이런 거, 눈 이런 거 얘기했듯이 하나의 어떤 형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관은 뇌랑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노란 색깔 덩어리들, 척수라고 하는 애가 중추신경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연합 뉴런인 거고요. 이 연합 뉴런이 됐다 많이 모여가지고 어떤 형체를 가지게 되면 뇌와 척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감자탕 꼭 먹어보세요. 알겠죠? 감자탕 먹으면 그 뼈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노란 색깔 어떤 물렁물렁한 애 있는데 그게 척수예요, 얘들아.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자, 신경세포라고 하는 애가 또 말초신경을 구성할 때는 어떤 세포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 옆에서 봤던 거 나머지 2개 골라주시면 돼요. 감각 뉴런이라고 하는 애가, 그리고 운동 뉴런이라고 하는 애가 말초신경계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 제가 그림을 안 그려서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내가 잘 못 그릴 거니까 따라 그리지 마세요. 자, 우리 머리에 뇌 덩어리 있잖아요. 이렇게 호수같이 생긴 뇌가 있고요. 그 뇌를 따라서 뼈로 쭉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그 안쪽에 들어있는 척수라고 하는 노란 줄기가 쭉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게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애들이고, 이 사이사이에 지금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요 연합뉴런이라고 하는 애들이 아까 저 그런 애들이 쭉 여기 줄지어서 있다, 또는 한 줄로 쭉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거 한 줄이 척수 하나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중추신경계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얘네는 중심부만 있죠. 머리에만 있고요. 뼈대에만 또 있습니다. 우리 척추 뼈에만. 그러면 손끝, 발끝, 입술 끝, 막 얼굴 끝, 끄트머리에도 전달을 해주는 신경세포가 필요한 거잖아. 그 신경세포의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냐면 말초신경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진에 있는 애들이 직접 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말초라고 하는 마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건 고속도로, 그리고 동네길. 자, 동네 길들이 쭉 줄지어서 생기면서 나의 손끝, 발끝, 그리고 뭐 허리끝 등등등 온몸의 장기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말초신경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말초신경계는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다시 받아들여서 전달해줬다가 내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초록 색깔로 그린 애들이 다 외부에서 받아들이는데 외부로 내보내주는 애라고 하는 감각과 운동뉴런으로 구성됐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구분하는 방법이 2가지인 거예요. 자, 아까 감각, 연합, 운동 뉴런 전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봤고요. 2번째, 중추이냐 말초이냐, 그러니까 메인이야 서브야 라고 하는 식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2번째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인데 내가 이렇게 분류하고 저렇게 분류하고 라고 하는 방법을 2가지가 보는 거예요. 자, 말초신경계는 어떤 기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초신경계가 있다 정도로만 보면 되고, 감각과 운동이 그에 해당함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다 잘 기억나죠? 그 운동보다 훨씬 쉽죠? 자, 신경계라고 하는 여기까지 분류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경의 운동 과정, 그리고 신경의 작용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의식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랑 무의식적인 운동 이라고 하는 2가지로 폈어요. 자, 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시 상황으로 만나기 때문에 문제 상황, 예시 문장 안에서 이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건지 또는 나도 모르게 하는 건지 라고 하는 거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무의식적인 운동은요, 매번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문장에 나도 모르게 라고 하는 말이 항상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나도 모르게 라고 하는 거 잠깐만 적어주고, 우리 예시가
여러분들 숙제 문제에서 하나 있었을 텐데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자 얘들아 우리 교재 149페이지에 여러분들 숙제로 잘 풀었겠지만 10번 문제 좀 잠깐만 같이 볼까요? 149쪽 10번 문제 보면은 14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박스 안에 가나다라고 하는 세 가지 상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다라고 하는 상황 좀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뜨거운 피자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붙어 있으면 얘는 무의식적인 운동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뜨거워 하면서 말하면서 동시에 떼잖아. 그 동시에 떼는 게 내가 떼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내 손이 떼어진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운동들을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연스럽게 내 얼굴이 반사돼 있죠. 그것처럼 반사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조건 반사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무언가 내한테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 무조건 반사에 관여하는 중추신경계 애들은 척수라고 하는 애가 있고 연수라고 하는 애가 있고 중뇌라고 하는 애가 있다라고 하는 예시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척수 반사라고 하는 애를 위주로 볼 겁니다. 자, 척수 반사가 그때 제가 잠깐 얘기했었던 거. 정형외과 가면 여러분들 무릎 멀쩡하게 붙어 있는지 실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라고 했었죠. 누가 하나 앉혀놓고 실험해보고 싶긴 한데 자, 볼게요. 진짜로 저기 제가 앉혀놓고 다리 힘 빼라고 시킨 다음에 무릎 여기 정강이 바로 밑에쯤 있죠. 여기 딱 치면은 무릎이 앞으로 팍 움직여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무릎이 혼자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거 왜 움직이느냐라고 하면은 나도 몰라요. 근데 척수라고 하는 애가 관여해서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무언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라고 해서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 무조건 반사 다시 교재 142페이지에 있는 그림 잠깐만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신경 전달의 경로라고 하는 거를 조금 봐주셔야 됩니다. 그냥 단어로만 만나면 참 좋겠지만 조금 난이도 높이게 되면 신경 전달 경로를 반드시 물어보게 될 거거든요. 자, 무의식적인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신경 전달 경로는 일단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외부 자극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 무릎을 팍 친 거야. 자, 그 외부 자극이 있은 다음에 그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이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감각신경이 그 정보를 받아요. 자, 그렇게 받고 나서 보통의 의식적인 운동이다라고 하면은 이 감각신경이 받은 정보가 연합뉴런이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대뇌까지 쭉 올라올 거야. 근데 우리는 대뇌를 거치지 않는 반사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신경이 척수에 있는 연합뉴런한테만 그 정보를 전달을 해줘요. 자, 그럼 이 척수라고 하는 애가 이제 바빠. 얘는 두 개 갈래로 나눠져서 이제부터 일을 할 건데 자, 나도 모르게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척수가 일단 명령을 그냥 바로 내려요. 야, 운동뉴런 빨리 움직여. 그래서 무릎을 지금 치고 있으니까 발을 앞으로 내밀으렴 하고 운동뉴런이 근육에게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내 다리가 앞으로 움직일 건데 자, 얘들아 이렇게 다리 누가 이렇게 탁 쳐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 알긴 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내 다리가 움직였네? 라든지 또는 내가 뜨거운데 손 닿았어. 그러면 재빨리 손을 떼긴 하지만 뜨겁다는 게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요. 자, 그러면 그게 왜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 하나 볼 겁니다. 자, 외부에 뜨거운 거 만졌어. 냄비가 뜨거워 라고 하는 게 들어와. 그럼 회피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척수가 명령을 내려줘요. 피해, 손을 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냄비가 뜨겁다라고 하는 거 느껴지지? 그거 왜 느껴지냐면 이 감각신경에서 척수에서 연결됐을 때 척수가 대뇌한테 야 이거 뜨거운 거야 라고 하는 걸 전달은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겁다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건데 자, 이 대뇌가 운동뉴런을 명령을 내리나요? 라고 하면 아닙니다. 자, 명령은 누가 내린 거야? 척수가 직접 내린 거야. 그래서 내가 떼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내 손이 이미 떼어져 있는 거고 대신에 척수가 이거 뜨거운 거야 라고 하는 건 대뇌한테 전달을 해줘서 뜨겁다라고 하는 건 느껴요. 요 길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대뇌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선생님들이 작정을 하면 여러분들 많이 틀리라고 이걸 꼭 내요. 반사 과정에서 대뇌는 모른다 또는 대뇌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대뇌로 정보가 전달은 돼요. 하지만 주의할 게 뭐냐. 자, 대뇌로 정보가 전달된다 라고 하면 맞지만 틀린 문장은 무엇이냐. 대뇌의 정보가 운동 뉴런으로 전달된다 라고 하면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리죠. 그러니까 대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하지만 대뇌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반사에서 여러분들 함정으로 제일 많이 파는 내용이니까 요거만 주의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여기까지 얘기 안 하면 반사랑 의식적인 운동이랑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 그냥 중간에 의식적인 운동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공부했듯이 이 자리에 대뇌가 들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무의식적인 운동은 대뇌 대신에 척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차이점 딱 하나만 보이거든, 단편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 단편적인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냄비가 뜨겁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었지 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함정으로 내니까요. 요거만 주의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의식적인 운동은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의식적인 운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내가 책을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책을 잡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명령을 내려와서 책을 잡겠죠. 그러면 책을 잡기 전에 책이 여기 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내 머리로 먼저 들어올 거야. 그쵸? 그럼 쟤네가 그럼 저 책을 잡아 라고 하는 명령을 내 팔한테 내려줄 거고, 그럼 내 팔이 가서 이 책을 잡겠죠. 그런 식으로 의식적인 운동은 대뇌라고 하는 애가 반드시 중간에 관여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고, 대뇌의 멀티가 안 되네. 자, 직접적인 명령을 통해서 움직임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뇌에 직접적인 명령이 있으면 의식적인 운동, 무의식적인 운동, 특히나 무조건 반사다라고 하면은 대뇌의 직접 명령이 없어요. 대신에 대뇌가 알긴 해요. 모르진 않아요. 됐나요? 차이점 이해됐니? 시련도 씨는 괜찮니? 네. 중간에 잠깐 졸길래.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전부 다입니다. 뭔가 되게 많았던 것 같지만 쭉 요점만 정리하면 요런 게 쭉 포인트고요. 그리고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방금 마지막에 제가 강조했던 거 이거 무조건 물어보고, 두 번째 이거 방향, 이것도 무조건 물어보고, 신경 전달 방향 가지고 장난치기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인지 감각신경 또는 감각 뉴런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꼭 봐주세요. 감각 뉴런만 이상하게 생겼어요. 저 외계인 머리 달린 것처럼 중간에 풍선 분 것처럼 신경세포체가 요 중앙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생김새 차이를 통해서 이게 감각 뉴런이구나. 그러면 제가 받아들인 정보가 연합 뉴런으로 갈 거고, 연합 뉴런이 운동 뉴런한테 또 명령을 내려주겠지. 이렇게 정확하게 방향 잡아주셔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이게 아니에요. 살짝? 네. 아이고, 지난주 복습을 너무 열심히 했네. 자,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전달 체계를 또 하나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신경이라고 하는 전달 체계는요,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자, 얘들아, 이렇게 내가 뜨거운 냄비 만져서 뜨거 하고 피해. 그럼 뜨거 하고 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뭐 한 10초? 5초도, 1초도 안 되겠죠? 신경계에 의한 전달은요, 지속력이 떨어져요. 명령을 내리면 딱 그 순간에만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반응하는 애들이 보통 신경계를 통해서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될 건데, 자, 근데 우리 몸을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움직여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또는 항상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되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체온. 자, 우리의 전체적인 몸의 온도는 대충 한 36.5도 정도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죠. 자, 그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값들은 신경계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경계는 지속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달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전달할 수가 없는데 라든지, 또는 저 전기 신호가 매번 와다다다다다 하면서 전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전달 체계를 쓸 겁니다. 그 다른 전달 체계가 왜 이렇게 안 좋죠?
다른 전달 체계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할 14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동그라미 한번 맞춰주시고요. 옆에 밑줄 쭉 한번 그어봅시다. 자,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네 물질이에요. 우리는 그냥 물질 정도만 기억해도 되지만 도대체 무슨 물질인데요? 라고 하면은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다 라고 하면은 신경계와 비교해서 화학적 신호예요 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저 호르몬이 실제로 뭐냐면은 얘들아 뭐 이러한 호르몬 뭐 요새 뭐 에겐남, 테토나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에겐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에스트로겐 또는 에스트로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고요. 테토남 할 때 그 테토는 테스토스테론 이따가 배울 거야. 이라고 하는 성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제 H로 붙일게요. 이름 되게 어렵게 생겼지만 아까 저기 얘기했었던 화학적 신호에 해당하는 전부 다 화학 물질들, 호르몬들이에요. 자, 이 호르몬들이라고 하는 게 에스트로겐이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둘 다 성호르몬이기 때문에 여성성을 나타내게끔 해주는, 테스토스테론이다 라고 하면은 남성성을 나타내게끔 해주는 호르몬에 해당하는데, 자,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랬지? 자,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들은 신경세포 애들이랑 다르게 신경세포라고 하는 그 정해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정기적 신호 신경계의 정보다라고 하면은 감각 뉴런이 받아서 연합 뉴런한테 줄 거고 운동 뉴런이 받아서 명령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전기 신호들이 돌아다니는 정확한 길이 정해져 있는데 호르몬은 그런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호르몬을 생산하는 어떤 공장이 있으면 걔가 막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냅둬놔. 그럼 냅두면 애들이 우리 온몸 곳곳을 퍼져서 나갈 건데 제가 아무렇게나 또 퍼질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동할 때 어디를 활용해서 이동을 할 거냐면 혈관을 활용해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우리 혈관에는 뭐가 흐르고 있죠? 혈액이 흐르고 있죠, 피. 자, 피가 쭉 흐르고 있는 과정 안에서 호르몬이 이 피의 흐름을 타요. 피의 흐름을 타고 온몸 곳곳을 쭉 누비고 다녀. 자, 누비고 다니다가 얘네가 꼭 가야 되는 곳들이 있거든? 그 가야 되는 곳들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어떤 세포나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 작용을 할 건데 내가 작용해야 되는 곳들에 정확하게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도착을 할 때 이 호르몬 애들이 내가 저기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세포나 기관 애들이 반드시 여기야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문을 뭐라고 할 거냐면 수용체라고 할 겁니다. 이게 수용체. 호르몬이 들어와. 너 이제 들어오면 돼. 너 A야? 너 A 들어오면 돼. 라고 하는 그 문을 수용체라고 부를 거고요.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나 기관, 그러니까 이 호르몬들이 도착해야 되는 곳이죠. 자, 그 도착해야 되는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겟이란 말 들어봤니? 타겟? 똑같아요. 호르몬의 타겟이 됩니다. 라고 해서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쭉 만들어져가지고 혈관을 타고 막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딱 이동을 하다가 내 표적 세포네 또는 내 표적 기관이네 라고 하는 걸 수용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고요. 그 문을 얘네가 열어주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서 호르몬이 해야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는 신경세포와 같이 별도의 어떤 세포를 가진 건 아니고 혈액을 따라서 또는 혈액은 혈관도 맞는 말이에요. 혈관을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할 거고요.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내 목적지인 표적 세포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동 경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은 전달 매체라고 하는 줄에 혈액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은 그렇게 혈액을 타고 이동해요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줄 거고, 자, 이렇게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기적 신호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전달 속도가 느려요. 물론 혈류가 그렇게 느리게 흐르는 건 아니긴 하다만 전기 신호에 비해서는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느리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줄 거고, 대신에 얘네들은 지속성 또는 지속력이 좋아요. 온몸을 쭉 돌아다니면서 한 바퀴 돌 때 동안 걔네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할 거다 보니까 잠깐만 때리고 넘어가는 전기적 신호와 다르게 화학적 신호의 호르몬은 지속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조절한다 라고 하면 호르몬이 해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가 작용한다 라고 하면은
그 작용하는 범위가요 굉장히 넓어요. 자, 얘들아, 우리 체온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도 체온이 손의 끝에서의 체온과 내 얼굴에서의 체온, 내 발끝에서의 체온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 그러면 전체 몸이라고 하는 작용 범위, 넓게 작용하는 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줄 거고요. 그에 반대로 신경계 애들은 작용 범위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작습니다. 짧습니다. 아니라 작아요. 내가 눈을 감아야 된다 하면 내 눈만 깜빡일 거고요. 내가 손가락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 내 손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작용 범위 차이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챙겨주실 거고. 자, 이런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들이요 저렇게 화학적 신호에 해당하고 혈류를 통해서 느리게 움직이지만 얘네들의 고유한 특징이 두 가지 정도 더 있어서 이 두 가지만 정리하고 얘들아 잠깐 쉴게요.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는요 엄청 많은 양이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적은 양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량으로도 무언가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표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호르몬 됐다 많이 생길 필요 없고요.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체온 조절할 수 있고 혈당 조절할 수 있고 내 몸에 있는 조절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생기면 병이 생기고요. 또는 되게 조금만 필요하다라고는 했지만 되게 부족할 수도 있거든. 그 부족해도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양만큼 만들어질 건데 그 정해진 양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얘네들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자, 호르몬 생성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해줄 건데, 자, 그렇게 호르몬을 생성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어쩌고저쩌고 분비샘이라고 부를 겁니다.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어떤 옹달샘 같은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옹달샘,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곳이죠. 똑같이 호르몬이 계속 솟아나오는 것이 분비샘이다 라고 하는 표현. 자, 근데 저 분비샘이요 우리 몸 안쪽에 호르몬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외가 아니라 내자 붙여서, 안내자 붙여서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이렇게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관으로 분비가 되면 혈관을 타고 쭉 움직이다가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표적 세포는 표적 기관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게 호르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신경계랑 쭉 한번 정리하면서 호르몬의 개요 잠깐 얘기를 해줬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 호르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서 그거 쭉 한번 나열을 해줄 거고, 그런 작용이 어떤 예시가 있는가라고 해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심지어 이거보다 더 쉽게 나와. 지금은 외우는 게 조금 많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외우는 걸 조금 할 건데, 자, 교재 142페이지 호르몬 이어서 봅시다. 지금부터 호르몬 종류를 이름을 한번 기억을 할 거고요. 자, 종류 기억할 때 1번 이름 챙길 거고, 2번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분비샘의 위치 기억을 할 겁니다. 머리 쪽인지 목 쪽인지 뭐 어디 뭐 배 쪽인지 등 쪽인지 이런 거 기억을 해줄 거고요. 세 번째, 그런 호르몬들의 기능, 역할이 있어요. 얘네들이 뭐 어디에 도착해서 무엇을 조절해줍니다. 뭐 키를 크게 해줍니다. 아니면 뭐 숨이 가빠지게 해줍니다. 혈당을 내려줍니다. 막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거 세 가지 위주로 정리를 크게 해서 기억을 해줄 겁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줄게. 여러분들 교재에도 똑같이 이렇게 생긴 표가 있을 거거든요. 그 표만 외워주시면 돼요. 아, 근데 또 외우는 거 싫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이해하면서 좀 가볼게요. 망했다. 잠깐. 턱이 없네요, 사람이. 어깨가 없네? 너무 하객이다. 자, 이렇게 생긴 사람의 몸 한번 그려봤는데 밑에 이제 하나씩 같이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디부터 볼 거냐? 우리 머리 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머리 쪽에 뇌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뭐 대뇌 있고 뭐 손에 있고 중간뇌 있고 등등등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신경계에서 우리가 크게 배우지 않고 걔네들은 나중에 뭐 항상성 조절에 중추예요 라고 하면서 얘기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손잡이처럼 쭉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자, 그 부분 이름 잠깐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 뇌 이름이 안 나오네. 자, 얘네들은 뇌하수체라고 하는 이름 하나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 뇌하수체라고 하는 애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 보면은 제가 그리진 않았는데 근데 땅콩처럼 생긴 애들이 두 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얘들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이름 기억을 해주실 거고 걔네들이 달려 있는 뇌의 부분은 시상하부라고 기억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뇌하수체라고 하는 애들이 두 개의 덩어리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애 하나 달려 있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냥 뇌하수체라고 하나만 기억을 해줄 거고, 자, 그 뇌하수체라고 하는 데에서 무엇이 나올 거냐라고 하면 세 가지 기억을 해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키 크고 자라나는 거 모두 다 생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부릅니다. 그 생장 과정에 관여를 해주는 호르몬이 생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 있어요. 말 그대로 키 크고 몸 커지고 커지는 것들, 어른이 되어 나가는 것들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 몸의 생장을 담당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성장 아니고 생장이에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말고 생장 호르몬입니다. 자, 그 생장 호르몬 크게 어렵지 않은데 두 번째 호르몬이 조금 독특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 생장 호르몬은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뭐 근육이나 뼈나 몸 곳곳에 쭉 작용을 해가지고 내 몸이 전체적으로 커지게끔 해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저 생장 호르몬이 도착하는 곳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온몸 곳곳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네, 지금 볼 두 번째 호르몬은 조금 독특해요. 자, 갑상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내분비샘이 있는데 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자, 그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얘의 단편적인 기능이 뭐냐면 갑상샘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을 자극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쭉 나와, 호르몬이 나와. 그럼 그 호르몬이 갑상샘으로 가. 갑상샘이 어딘데요? 라고 하면 이따 알려줄게요. 자, 갑상샘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야, 갑상샘 너 이제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걔를 깨워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걔를 깨워주게 되면은 그 갑상샘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목쯤에 이렇게 나비네타의 모양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갑상샘 중에서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방금 뇌하수체에서 나온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쭉 가서 갑상샘에 도달을 하게 되면 갑상샘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 자, 티록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직 그 뇌하수체 하나 남았는데 티록신 먼저 쓸게요. 자, 티록신이라고 하는 애 여러분들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이거 별표 두 개 붙여주세요. 티록신은 여러분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과정을 뒤에서 볼 거기 때문에 티록신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티록신은 뭐 하는 애냐면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포호흡은 우리가 밥 먹어가지고 그 밥 먹는 소화 과정을 쭉 거친 다음에 우리 몸으로 그 영양소들이 흡수될 거잖아요. 그 흡수된 영양소를 쪼개서 실제로 내 몸에 존재하는 세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세포호흡은 에너지 생산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볼게. 자, 저렇게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 자, 세포호흡 과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원이 얘들아 포도당 들어봤니? 포도당 캔디 할 때? 포도당이라고 해가지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있어요. 그 포도당을 점점 쪼개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빼내는 과정이 세포호흡이거든? 자, 그렇게 빼내다 보니까 몸 안에서는 무언가를 분해하는 과정이 엄청 열심히 일어나. 뭔가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 몸에서 열나잖아요. 실제로 저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은 체온이 높아집니다.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아, 티록신이라고 하는 애가 분비되면 직접적으로 체온을 올리진 않지만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이 열심히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열이 오르나봐 라고 생각해주면 돼. 여러분들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운동을 하지, 움직임을 만들어. 그럼 움직임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티록신이 어떻게 분비된 거냐? 다시 보면, 자, 머리에 숨겨져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그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을 하고 자극을 받은 갑상샘이 티록신을 내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내보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분비하는 걸 촉진한다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티록신을 분비하는 애들은 갑상샘,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는 애들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내보내는 뇌하수체예요. 아,
복잡하죠.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 얘들아, 혹시 동생이나 형제자매 있죠?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가서 오빠 좀 깨워. 그럼 여러분들이 오빠 방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오빠 일어나! 라고 하면 오빠가 깨어나겠죠? 자, 엄마의 명령은 메어스트예요. 여러분들은 갑상선의 자극 호르몬입니다. 엄마 명령 들어가지고 가요. 어디로 갔어? 오빠 방으로 가. 그럼 오빠 깨우면 오빠 일어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접적으로 명령을 해요. 가가지고 엄마가 직접 가서 오빠를 깨우거나 누나를 깨우거나 동생을 깨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켜서 깨우게 되면은 저런 경로대로 거쳐서 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두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얘도 엄청 자주 나오는 애예요. 이름이 뭐냐면 자, 항 띄고 이뇨 띄고 호르몬입니다. 물론 항이뇨는 붙여서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 읽을 때 항이뇨라고 읽지 말고요. 항 이뇨 호르몬이라고 읽어줄 건데, 자, 이 항이라고 하는 애가 뭐냐라고 하면 영어가 더 쉬워요. 안티예요. 안티. 안티가 뭐야? 걔 싫어하는 거죠. 네. 이뇨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오줌 싸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오줌 싸는 게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줌을 안 싸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오줌을 그러면 내가 왜 싸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만 잠깐 생각해봐. 물 많이 먹으면 오줌 많이 싸죠. 왜요? 내 몸에 물의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밖으로 버리는 거야. 그러면 밖으로 버리는 오줌 싸는 일을 안 하게 하고 싶어. 그럼 내 몸으로 수분을 다시 흡수시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들은 자, 우리 오줌 관련한 기관은 콩팥이라고 하는 애 있습니다. 신장 있죠? 콩팥이라고 하는 데 작용을 해가지고 내 몸에 수분을 다시 흡수하는 과정을 촉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나 밖으로 안 내보낼 거야. 오줌량 줄일 거야. 그러니까 몸으로 다시 그 물 좀 흡수해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이라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뭐 수분이나 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콩팥이다 라고 하는 과정, 그 표적기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콩팥이라고 하는 애는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등 쪽 허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낭콩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장기 두 개가 있거든. 걔네들이 콩팥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있습니다. 그 어디 있냐면은 콩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진 않았는데 부신이라고 하는 꽃갈콘 모양 보이나요? 그 부신을 쓰고 있는 빨간 색깔 덩어리 애들이 콩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쭉 갑상선 봤으니까 이제 콩팥 얘네들 얘기를 하러 갈 건데, 콩팥 잘 안 보이니까 살짝 위로 올릴게. 자, 이렇게 콩팥이 있고요. 자, 우리는 콩팥을 자세히 배우진 않고, 왜냐면 콩팥은 어떤 호르몬을 내보내지 않아. 대신에 콩팥 위에 콩팥이 쓰고 있는 삼각형의 꽃갈모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꽃갈모자 있고요. 이 꽃갈모자 이름은 자, 콩팥이 한자로 신장이거든. 신장. 얘들아 신장 들어봤죠? 신장이 하나가 더 달려있다라고 해서 부신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신이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쓰고 있는 꽃갈모자 부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부신이라고 하는 애가 내보내는 호르몬은 옛날 영화 제목이긴 한데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 도파민이라고 흔히 말하는 요새 그거 있죠. 그거랑 비슷한 작용하는 애라고 보면 돼. 무언가 자극시켜주고 촉진시켜주고 막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애들이거든. 근데 이 아드레날린은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름을 두 개를 같이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린자로 끝나는 거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린으로 끝나는 대충 비슷하게 생긴 거 찍어야지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애는 뭐 하는 애들이냐 라고 하면, 자, 얘네들이 분비되면은 되게 신나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움직임이 엄청 많고 신나졌어. 그럼 그때 내 몸이 신난 거니까요, 심장박동이 촉진될 거고요. 자, 그렇게 신나게 움직여야 되니까 내 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에너지를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혈액에 포도당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혈당량이라고 할 거고, 그 혈당량이 증가할 거예요. 그 혈당량이 증가를 해야
혈액을 타고 포도당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세포들에 가가지고 쓸 수 있게끔 공급해주려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한다 라고 봐주시고, 하나 더, 이렇게 심장박동이 열심히 펌프질을 하다 보니까 혈관에 흐르는 혈류량, 그러니까 혈액이 많아져요. 그래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고요. 혈관을 하나의 하수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하수관에 흐르는 물이 많아지면 혈압이 높아져요. 그 혈압은 하수관을 밀어내는 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혈액이 많이 흐르게 될 테니까 혈관을 많이 밀겠죠. 그래서 혈압도 높아진다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나는 상태 또는 무언가 엄청 촉진된 상태, 흥분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신, 심장에 붙어있는 꼬깔콘 모양의 모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부신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내보낸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가 등 쪽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입체죠. 배 쪽으로 나와볼게요. 배 쪽으로 쭉 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권총같이 생긴 노란 색깔 덩어리 애가 하나 있는데, 자, 이 노란색 덩어리 애들은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자라고 부를 겁니다. 내가 은행에서 돈 넣으면 붙여주는 이자랑은 다른 단어인데요. 영어로 판크레아스라고 해가지고 이자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는데, 이 이자는 여러분들이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배울 때 소화계 중에 하나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자에서 어떤 소화 효소가 나와가지고 걔네들이 뭐 분해를 해줄 겁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소화기관으로 배웠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소화 효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화액뿐만 아니라 호르몬도 내보내요. 그래서 이자는 내분비샘일 수도 있고 소화액을 내보내는 외분비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자는 소화액을 내보내는 외분비샘이기도 하고요. 호르몬을 내보내는 내분비샘이기도 해요.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이니까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고, 2학년 때 배운 내용 갑자기 끌고 올 수도 있으니까 저거 하나만 메모해주세요. 자, 이자라고 하는 애는 역할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화액 내보내가지고 소화를 막 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쪼개져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로 잘게 쪼개질 거거든. 그럼 이 포도당이 엄청 많아질 수도 있고 또는 내 몸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지거나 너무너무 부족해지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이자가 해줄 겁니다.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가 혈액 속에 존재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그 양만 존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환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부족하게 되면은 저혈당 상태로 갑자기 기절하게 되는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가 이만큼으로 항상 혈액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지면은 오줌으로 나오게 되는 식의 질환인 당뇨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적어지면은 부족해서 에너지 공급이 적절하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절하는 현상,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도 혈액 안에 일정량이 존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실 거고, 그러한 양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내분비샘이 바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별표 3개 붙여주세요. 이자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두 가지 호르몬을 배울 건데, 근데 역할이 서로 반대되거든. 첫 번째,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자, 인슐린 여러분들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인슐린은 주사제로도 많이 쓰고요. 방금 얘기했었던 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걔 약 아니고 호르몬이었고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혈관 속에 존재하는 포도당을 우리가 혈당량이라고 할 건데, 그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을 내가 맞았다 또는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됐다라고 하면 혈액 속에 존재하는 포도당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갑자기 어디로 뿅 사라지는 건 아니고 세포 안쪽으로 다 흡수돼서 혈액 속에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혈액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양을 줄여주는 애야 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해줄 거고, 자, 근데 그런 애가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만 이자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 더 있어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애가 또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작용한다고 했었죠? 얘는 이제 저혈당 상태가 되면은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애가 분비가 되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혈당량을 좀 늘려줄래? 라고 하는 역할을 글루카곤이 해주는 거예요. 봐봐. 역할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이자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뒤에 가면은 그 항상 이 정도 상태가 유지되어야 돼요라고 하는 성질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 배울 거거든. 그 항상성이라고 하는 애 중에 하나가 혈당량이에요. 혈당량.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많아지면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고요. 너무 적어지면은 쓰러질 수 있거든. 그래서 언제나 이 정도를 유지해야 돼요라고 하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값이 만약에 16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60이 정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20이긴 한데 160으로 잡아볼게. 자, 160이라고 하는 혈당량 값이 정상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외부에서 어떤 물질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혈당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80으로 높아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계속 높아진 상태로 지내면은 아까 질병 생긴다 했지? 그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낮추는 과정이 열심히 일어나야 돼. 자, 그럼 나는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 혈액 속에 많아진 포도당의 양을 줄여주는 애가 누구라고요?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그쵸? 인슐린이라고요. 아, 인슐린은 언제 작용을 하냐면 혈당이 높아졌을 때 분비될 거고요. 그러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작용의 결과가 혈당이 낮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정상보다 높아지면 그때 분비돼서 얘가 다시 정상 상태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에서 더 아래로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이 160보다 높아졌을 때 분비돼서 160으로 되돌려주는 거야. 괜찮아? 잘 따라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막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 내가 굶은 상태에서 막 운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혈당이 갑자기 130 정도로 뚝 떨어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왜? 또는 엄청 배고플 때 상황을 생각하면 돼. 엄청 배고프면 기운이 없어지잖아. 그게 필요 이상의 혈당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거든? 자, 그럼 이렇게 낮아져. 그럼 이것도 다시 원래 상태로 높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때 높여줄 때는 내가 밥을 먹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 몸에 저장돼 있던 물질들을 쪼개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 그 내 몸에 저장돼 있던 물질들을 쪼개서 혈액 속으로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애가 바로 방금 만났었던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애예요. 글루카곤은 언제 분비된다고? 내 몸에 혈당의 양이 감소됐을 때 분비가 되는 거고요. 걔네가 분비가 되면은 얘가 높여줄 거니까 다시 정상 상태로 높아지는 거야. 괜찮나요? 소연이 시험 보면 아닌데 듣고 있어가지고 영어는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들을만해? 아니, 그래? 점점 얘들아, 너네 표정이 앞에서 너의 표정을 스스로 알 수가 없겠지만 점점 더 영혼이 털리고 있거든요, 다들? 괜찮죠? 들을만하죠?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아니, 둘만의 얘기가 아니라고 다 같이 그래요. 그래서 자, 낮아졌다 하면은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높여줄 거고요. 높아졌다 하면은 저기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분비돼서 낮춰준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자라고 하는 애가 혈당 조절에 전부 관여를 할 거고요. 그렇게 관여할 때 낮춰주는 애도 내보내고 높여주는 애도 내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거고, 사실 얘네가 동시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가 나올 때 하나는 쉬고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나올 때 하나는 쉬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반대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동시에 분비되는 애가 아니라 하나씩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대부분 중요한 애들이 쭉 거의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제일 몸 아래쪽에 보면 생식기관들이 쭉 그려져 있거든. 제가 이거 잘 그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뺄게요. 자, 이렇게 생식기관들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다라고 하면은 난소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남성이다라고 하면은 정소라고 하는 생식기관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 자, 그 난소에서 나오는 애들이 여러분들이 요새 쓰는 말 에겐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에스트로겐 또는 에스트로젠이라고 하는 성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애들은 여성의 2차 성징을 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신체적인 발달들 있죠. 그런 애들이 저 에스트로겐 때문에 나타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럼 정소는 뭐 하는 데인데요? 라고 하면은 그 테토남, 테토녀 할 때 그 테토 있죠? 테스토스테론. 테토남이랑 테토녀 다들 쓰는 말 맞아요? 근데 나만 본 거 어디서? 요새 쓰던데. 그쵸? 그 테토남, 테토녀 할 때 그 테토라고 하는 단어 붙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
마초적이고 막 시원시원하고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붙은 거예요. 왜냐면 남성의 2차 성징을 담당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면 마초적이고 남성성이 띄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뜻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성 호르몬들도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성별을 결정하는 또는 성별에 대해서 특징을 나타내게 하는 호르몬이어서 얘네들은 성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사실 성호르몬은 이 두 가지 말고도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우는 애들이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마구잡이를 나열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해줄 땐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호르몬 이름,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지 내분비샘의 위치, 그리고 그런 애들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식으로 세 가지로 쪼개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방금 제가 조금 자세하게 달았었던 이자, 진짜 많이 물어보고요. 갑상샘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얘는 나올 때 항상 얘랑 같이 나올 거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라고 하는 그 경로 있죠? 그 경로를 잘 물어볼 거니까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는 거 뒤에 가서 연습할 거니까 그렇게 보나 보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 자, 부신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신장이 또는 콩팥이 쓰고 있는 곡갈모자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자는 그 배쯤에 있는 권총같이 생긴 애들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깃털같이 생겼거든? 손에 쥐기 딱 좋아요. 이렇게 손에 쥐어서 권총 모양으로 생긴 애가 바로 이자고, 그 이자는 혈당 조절 관여하는 호르몬 두 가지가 모두 다 나와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호르몬 애들이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이 과정들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적게 나오거나 많이 나오거나 해가지고 질병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질병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또 쉴게요. 한 페이지만 잠깐 넘어갑시다. 자, 얘들아, 호르몬 관련한 질환은요 이 모든 호르몬 가지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몇 개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았었던 생장 호르몬이에요. 자, 생장 호르몬 우리가 키 커가는 거 또는 몸이 커지는 거 담당한다고 했었잖아. 이 생장 호르몬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자말로 결핍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많다라고 하는 거를 과다라고 한자말로 또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결핍증은 무엇이 있는가요? 라고 하면은 생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아서 많이 크지 못한 거야. 그럼 조그만한 사람이에요 또는 왜소해요 라고 해가지고 소인증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인증이 될 겁니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큰 사람들 거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인증, 소인증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또는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소인증도 그렇고요, 거인증도 그렇고요. 이 생장 호르몬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성장기 있죠? 1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얘기하는 그 성장기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은 소인증. 성장기에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거인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그 가르치고 성장기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이유가 이 생장 호르몬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애긴 하거든? 근데 성장기에 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장기에 되게 많이 붓고 크게 되는 건데 적게 나오면은 또는 부족하게 나오면 소인증, 너무 많이 나오면 거인증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저 생장 호르몬은 그 청소년기, 성장기에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일생 내내 분비돼요. 그래서 노화도 담당해. 이 생장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늙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늙어가는 과정에서 성장기가 아닐 때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호르몬 질환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말단 비대증. 말단이 무슨 뜻이죠? 끄트머리지. 그럼 우리 신체에서 말단이 어딜까? 귀, 코, 손가락, 손, 발가락, 발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런 부분이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커지는 거야. 그걸 말단 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교재도 보면은 말단 비대증 성장기 이후라고 되어 있고요.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서 얼굴 모습이 변하고 손과 발이 커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림 보면 참 좋을 텐데 요새 그림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면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말단 비대증 나타난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전체 얼굴 모양이 이럴 때 코가 이렇게 커지고요, 귀가 이렇게 커져서 늘어나 있는 상태로 또는 그리고 입술이 엄청 두꺼워진 상태로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 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있지? 이렇게 생긴 무슨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트롤인가?
이게 머리카락 이렇게 세우고 다니는 애들. 저 트롤처럼 생긴 애들이 말단비대증 걸리나 뭔지 알아봤죠? 네, 트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캐릭터 트롤. 말단비대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다. 봐주시면 되고. 자, 우리 두 개만 더 보면 됩니다. 자,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아까 있었죠. 티록신 갑상샘에서 나오는 애들인데 이 티록신도 부족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이름이 한자말이어가지고 그 밑줄 한 번씩 그어줄 건데, 자, 부족하면 갑상샘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예요라고 해서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유진아 뭐라고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 언제? 티록신이라고 하는 애가 잘 안 나올 때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갑상샘 기능 뭐 과다증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이건 책마다 다른데? 아, 우리 항진증으로 돼 있죠? 네, 항진증이라고 합시다. 항진 무언가 많이 무언가 너무 흥분된 상태예요 라고 하는 식으로 항진증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요 에너지 공급하는 과정들이 잘 못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운 없어가지고 축축 늘어지는 식으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또는 갑상샘 기능이 너무 항진돼 있다라고 하면은 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항진증이 나타난 사람들은 혈압이나 뇌압이나 눈의 압력들이 높아져가지고 눈알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안구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눈이 돌출되며 라고 여러분들 교재에 적혀 있고요. 자, 이거 세포호흡이 촉진된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잘 공급되는 거잖아. 그래서 심장박동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박동,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박동이 촉진되고 과도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항진증 나타나는 사람들은 체중이 점점점 빠져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몸에서 에너지를 계속 과도하게 생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에너지가 계속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쓰다 보니까 체중이 감소할 거고요. 저하증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맞는 에너지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체중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특징 더 준비해요.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자, 여기까지만 보고 또 쉴게요. 자, 얘들아 봐봐. 인슐린. 아까 어디서 나왔지? 이자에서 나왔어요. 인슐린의 역할이 뭐였죠? 혈당량이 너무 높아졌을 때 걔네들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어. 자, 그럼 얘가 많은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부족할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내 몸에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넘쳐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병,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고요. 포도당의 당자, 오줌의 뇨자예요. 그래서 오줌에 포도당이 있는 병이에요 라고 하는 뜻이고요. 오줌에 포도당이 왜 있는데요 라고 하면 내 몸에 너무 많아서 너무 과도하게 많아가지고 더 이상 들어찰 데가 없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야. 원래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내보내고 있는 병이에요. 왜? 내보내지 못하게 조절을 해주는 인슐린이 망가졌습니다. 안 나와요. 이자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핍된 상태여서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당뇨병 설명 교재에 잘 적혀져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탐구 보고서 같은 거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 가지고 쓰면 되게 좋은 게, 이 당뇨병은 사실 1형이랑 2형이 있어요. 타입 1이랑 타입 2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이 생겨요 라고 하는 게 타입 1. 1형 당뇨라고 하는 애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만 공급을 해주면은 이게 나아요. 근데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이냐? 여러분들 답할 수 있긴 한데, 얘들아, 아까 호르몬은 혈관을 통해서 막 움직여. 그러다가 표적이 되는 곳에 들어간다 했지. 근데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겠어? 문이 필요하겠어요. 수용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단어 있었죠. 세 단어. 그 수용체가 망가져서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의학 쪽에 좀 관심이 있고 약하게 관심이 있어서 학교에서 수행평가하는데 보고서를 쓰는 걸 만났다 하면은 이런 거 쓰면 좋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어쨌든 교과 안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더 심화해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호르몬이 안 나오는 병. 얘는 호르몬은 나오지만 그 호르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나타나는 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그냥 봐주세요. 자, 그렇게 당뇨병이 나타나게 되면은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 거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갈증을 잘 느낍니다.
내 몸에 너무 혈당이 높은 상태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수분 섭취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갈증을 잘 느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교재 잘 적혀져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호르몬의 종류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단순 암기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외워주는 게 제일 좋거든. 그래서 쉬는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143페이지에 있는 빈칸 채우는 문제 있죠. 10번 잠깐만 채워보실 거고 손 움직이면서 잠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쪽에 문제 하나만 골라주고 갈게요. 네, 150쪽에 17번, 18번 이렇게 한번 풀면서 쉬는 시간 가지고요. 문제 풀 거니까 쉬는 시간 충분히 줄게요. 우리 35분에 다시 시작합시다. 자, 150페이지는 17, 18번만 같이 보고 뒤에 상상성 얘기 간단하게 할게요. 자, 17번에 그림 쭉 나와 있는데 A, B, C, D, E라고 하는 애들 이름 한 번만 쭉 보고 갑시다. 자, A라고 하는 애는 뇌 부분에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 배웠던 거 유일한 거 뇌하수체라고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B는 지금 목 부분에 있습니다. 목에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리본 모양 있다라고 하면 갑상샘이라고 불러주실 거고요. 자, C는 지금 잘 보니까 그 신장이라고 하는 애가 모자 쓰고 있는 부분에 두 개 화살표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부신장, 부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D는 그들 중간에 있는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애 또는 이렇게 생긴 애들 있다라고 하면은 이자라고 이름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여성과 남성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생식소라고 하는 정소와 난소라고 하는 이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전부 다 맞게 올바르게 나열한 거는 17번에 5번이라고 하는 애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18번에 설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A라고 하는 애 뇌하수체입니다. 우리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세 가지 이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뭐 있었죠? 자, 생장 호르몬 제가 H로만 쓸게요. 생장 호르몬 있었고요. 하나 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있었습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마지막으로 콩팥에 작용하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애들이었고요. 자, 그랬을 때 1번 A에서는 생장, 갑상샘 자극, 항이뇨 호르몬 등이 분비된다 라고 하면 맞죠? 자, 2번 B에서 분비되는 무엇은 세포호흡을 촉진합니다 라고 했는데 B는 지금 갑상샘이죠. 그럼 갑상샘에서는 무슨 호르몬 아니고 티록신이라고 하는 이름의 호르몬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 인슐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나머지 3, 4, 5번이라고 하는 애들이요. 그냥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부신이라고 하는 애는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 했었고요. 세포호흡 촉진, 심장 막동 촉진 등등등의 일이 있었고 혈압 상승. 자, 이자는 두 가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혈당 관련 애들인데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 두 가지 있었어요. 자, 마지막 정소와 난소는 난소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정소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두 가지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3, 4, 5번은 다 맞는 복이니까 여러분들 2번만 아니다 라고 잘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호르몬의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거 끄트머리로 갑시다. 어디로 보실 거냐면 교재 144페이지 다시 보실 거고요. 144페이지에 항상성 보게 항상성. 네, 좀 에어컨이 지금 뭔지 알아요?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단어요.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쭉 밑으로 한번 그어볼까요? 자, 항상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몸의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그러니까 지금 날씨 덥죠? 날씨 이렇게 더워지고 30도로 올라가도 여러분의 체온은 보통 36.5도에 머물러 있을 건데 그런 게 바로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애들 덕분입니다. 자, 그 항상성은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있죠? 그래서 쭉 다시 한 번 더 밑줄 그어주세요.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외부에서 무엇이 있어도 어쨌든 내가 살아가려면 내 몸의 상태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일정 수준에서 조절해주는 걸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항상성은요,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모두 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호르몬 배우고 있지만
신경도 항상성 유지에 관여를 할 거고요. 호르몬도 항상성 유지에 관여할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모두 다 기억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 항상성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체온 조절이에요. 자, 지금부터 체온 조절 과정 보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항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라고 하는 얘기랑 두 번째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네요 라고 하는 얘기를 두 가지를 할 건데, 이 체온 조절 과정이랑 혈당량 조절 과정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다음 과정은 뭐게 라고 하는 순서대로 이해하는 거 꼭 물어볼 거거든. 그래서 시간 흐름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교재에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일렬로 한번 나열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상 체온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한 35도에서 36.5도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주변에서 자극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자극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일단 더운 거 먼저 해볼까요? 주위가 더워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주변 환경이 더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들어온 자극이 고온의 자극이 들어왔다라고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할 수 있어. 외부가 더우면 아 더워 라고 생각하겠죠? 그 아 더워 상태로 보면 돼. 자, 그렇게 더워지는 상태는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봐주시면 됩니다. 주위 온도가 높아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주위 온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내 체온이 주변 온도처럼 상승할 거예요. 이게 바로 아 왜 이렇게 덥지? 하면서 여러분들 부채질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외부도 더워서 표면적이 어쨌든 외부 공기랑 내 몸이 닿아져 있으니까 내 온도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원래 체온보다 조금 높아진 거거든? 자, 근데 그렇게 원래 체온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온도를 낮춰서 다시 원래 체온대로 되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저렇게 체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누가 받을 거냐면 우리 뇌 중에서 중간에 껴있는 애, 간뇌라고 하는 애 있었어요. 그 간뇌가 시상하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를 가지고 있어서 저 간뇌라고 하는 녀석이 전체적인 항상성 조절을 담당을 해줄 겁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든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든 저 간뇌라고 하는 애가 그 신호 정보를 다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체온이 올라갔어요 라고 하는 정보가 간뇌한테 전달이 돼. 그럼 간뇌가 이제 뭘 시킬 거냐면, 자, 이제 피부로 갑니다. 피부로 가게 되면은 자, 피부야 땀을 분비를 해줄래? 라고 해서 땀 분비를 촉진시킬 거예요. 그럼 땀 분비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더우면 땀 흘리는 이유가 저 간뇌가 명령대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간뇌가요 피부에만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혈관에도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킬 거예요. 피부 근처의 혈관을 쭉 늘리면서 거기에 혈액이 많이 흐르도록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쟤네들 피부 근처 혈관을 왜 확장시키고 왜 혈액량을 늘리냐라고 하면, 자, 혈액이라고 하는 애도 어느 정도 온도를 가질 수 있거든? 걔네들도 기온을 가지고 움직여요. 온도값을, 열 에너지를. 근데 그렇게 열 에너지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혈관이 확장돼서 피부 근처로 쭉 늘어나게 되면은 막 이게 움직이면서 피부는 바깥이 이제 외부잖아요. 그래서 피부 바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들을 발산시킬 수 있어. 그래서 물이 증발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뭔가 뜨거운 물을 식히고 싶을 때 두 개의 그릇을 준비해서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왔다 갔다 시키면 걔네들이 금방 식을 거거든? 차가워질 거거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뜨거운 물들이 열심히 막 움직이게 되면은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걔네들이 밖으로 열 에너지를 빼내갈 거니까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량을 늘려서 간뇌가 전체적으로 체온을 낮춰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런 과정이 교재에 적혀있듯이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출이라고 하는 양을 늘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밖으로 열을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저렇게 열을 버리게 되면 내가 목적했던 대로 체온이 다시 낮아집니다. 근데 이때 체온이 무한정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정상 범위로 낮아진다 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어쨌든 36.5도에서 조금 더 올라갔던 거를 다시 36.5도로 내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고온 자극 말고 저온 자극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주변이 춥다라고 하는 거. 자, 또 한 번 더. 우리가 정상 체온이었다가요. 날씨가 밖에가 추워진 거야. 겨울을 생각하면 돼요. 겨울 외출했을 때. 자, 외출하게 되면은 주변이 춥습니다. 그래서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하거나 또는 나한테 저온이라고 하는 자극이 들어왔어요라고 봐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주변이 추워지게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의 체온도 낮아집니다. 아, 추워 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 추워 하고 느끼면 너 춥다고? 라고 하는 정보를 다시 한 번 더 간뇌가 받아들일 거예요. 야, 밖에 춥대. 이제 몸아 움직여서 내가 춥지 않게, 추운 걸 느끼지 않게끔 움직여보자 라고 하는 과정들을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건데, 자, 주변이 더울 때보다요, 주변이 추운 게 사실 생명체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 체온을 막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어떤 작용부터 하느냐? 호르몬이 여기서 등장을 할 거야. 자, 체온을 올려주는 호르몬이 등장을 할 건데, 그 호르몬이 누구였냐면, 아까 세포호흡을 촉진을 하다 보면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주변의 체온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얘기 잠깐 했었죠. 그 녀석이 나옵니다. 간내가요, 뇌하수체를 자극을 해가지고 그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올 거예요. 어디서? 뇌하수체에서. 간내가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내릴 거야. 야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좀 내보내봐 라고 하면 그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에게 가서 갑상샘아 지금 춥대. 그러니까 너가 티록신을 분비를 해보려 해가지고 티록신이 분비가 돼요. 그럼 그 티록신이 작용하는 결과가 세포호흡이 촉진돼가지고 주변의 체온을 막 올릴 거야 라고 하는 얘기 했었죠. 그 티록신 분비로 세포호흡이 촉진되면서 체온이 같이 덩달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저 티록신이 전체적으로 체온을 정상 범위로 올려주는 걸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얘도 하는 거고요. 동시에 또 다른 애들이 같이 작용을 할 건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은 간내가 이제 근육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얘들아, 바깥에 갑자기 추운데 나가거나 여러분들 갑자기 오줌 싸게 되면은 내 몸 막 이렇게 흔들리죠. 그게 이 근육 떨림이거든. 자, 간내가 근육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근육이 떨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근육이 떨리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핸드폰 진동 울리는 거 생각하면 진동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울리면 핸드폰 뜨거워지죠. 그것처럼 운동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그 운동하는 에너지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근육이라고 하는 애가 움직이다 보면은 열이 발생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근육이 부딪히면서 마찰열 생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렇게 근육이 떨리는 과정에서 똑같이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체온을 정상 범위로 돌리는 데에 관여할 겁니다. 자, 근육 떨리는 것만으로는 정상 범위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가 또 더 도와줄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 자, 간내가요, 피부 근처에다가 또 명령을 내려요. 아까 얘처럼. 얘들아, 이제 땀은 분비하면 안 되니까 땀 분비를 줄이고 또는 억제시키고 내보내지 말고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렴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혈액은 따뜻한 물이죠. 그 따뜻한 물이 주변의 추운 곳 근처에서 막 왔다 갔다 거리면 밖으로 열이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빠져나가면 안 되지. 밖에 추우니까. 내 몸에 지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땀 분비를 줄이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추운데 나가면 소름 돋는 거 혹시 느껴봤나요? 소름 돋죠? 그 소름 돋는 이유가 어떤 근육이 털을 세워줘서 그런 건데, 그 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도 참고사항. 세운다 해서 기립한다 해서 입자가 세운다라고 하는 뜻의 한자고요. 털 모자 씁니다. 우리 모발 할 때 머리카락 모자, 털 모자가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머리카락 또는 털을. 그런 근육이라고 해서 임모근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 근육인데 털을 세운다. 털을 세우는 근육, 임모근이고요. 자, 그 임모근을 수축시키면 우리 몸에 닭살 돋듯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고 털들이 수직으로 이렇게 쓰게 될 거야. 이렇게 털이 수직으로 서잖아? 그럼 되게 신기한 게,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털 사이사이에 따뜻한 공기들이 모여있게 돼요. 갇혀있는 거야.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피부 근처에 모여있게끔 저 털들이 수축한 거거든. 그래서 저 털이 수축하는 과정까지 쭉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체온이 다시 정상 범위로 올라오게끔 얘네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 셋이 모두 다 작용을 하다 보면 체온이 높아집니다. 근데 체온이 무한정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상 범위로 높아짐이라고 할 거예요. 체온이 이렇게 정상 범위로 높아지게 되면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시 멈출 거예요. 근데 또 뭔가 주변이 추워져. 그러면 다시 저 과정이 일어나서 체온을 올릴 거야. 근데 너무 더워졌어. 그럼 다시 위의 과정이 일어나가지고 체온을 정상 범위로 낮출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혈관 근처에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하거나 뭐 확장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림이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 그림을 꼭 봐주셔야 돼요. 자,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된 상황 언제라고? 더울 때예요.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된 상황 언제라고? 추울 때예요. 자, 이렇게 추울 때랑 더울 때 피부 근처의 혈관의 모양새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그 그림으로 준 다음에 자, 지금 얘네가 왜 이렇게 변했어? 이거 더울 때야 추울 때야?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자, 그렇게 생긴 문제를 잠깐만 생김새만 보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151페이지 23번 문제 생김새 좀 볼까? 자, 151페이지 23번 보면은 딱 그 혈관 그림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지도 이렇게 생긴 애가 딱 있을 거거든? 자, 그림은 더울 때와 추울 때 피부 근처 혈관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면 혈관이 누가 더 두꺼운지를 보고 추울 때인지 더울 때인지 잡아볼 거예요. 자, 가랑 나를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야 돼요. 자, 그럼 두 개 동시에 비교하다 보면은 가는 좀 얇고요. 나는 두꺼워요. 그러면 가가 추울 때, 나가 더울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더울 때 또 하나 더 있어. 위에 물방울 맺혀 있는 거 보이니? 땀이야, 땀. 땀 언제 나고? 더울 때 나요. 그럼 나가 더울 때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나머지 선택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이 그림 꼭 봐주세요. 혈관 확장 그림을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확장된 거구나, 수축한 거구나 라고 하는 그림. 그래서 이제 체온 조절 얘기했고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혈당량 얘기합시다. 혈당까지만 보면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 일단 마무리되는 거예요.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혈액 속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양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혈당도 인슐린, 글루카곤 소개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언제나 정상 범위를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정상 범위에서 높으면은 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범위를 만든다라고 하는 조절 과정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조절 과정은 아까 잠깐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자, 얘는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같이 볼게요. 자, 정상 혈당 상황이다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 혈당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값은 안 나와 있지만 아까 봤듯이 160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혈당이 16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라고 본다면 자, 여러분들 밥을 먹어요. 높아지는 게 왼쪽이죠? 여러분들 밥을 먹거나 군것질을 했어. 지금 아까 초코바 먹었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혈당 높아졌거든? 자, 뭐라고 하지? 음식물 섭취라고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 당을 먹게 되면은 내 몸에 당이 높아져요. 그래서 혈당이 증가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혈당이 증가한 상태로 존재를 할 수 없고요. 다시 정상 범위로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 혈당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누군가가 또 받아들일 거야. 뭐야, 내 몸에 지금 혈당 늘어났다고? 라고 하면서 간뇌가 지금 혈당 너무 높아졌대. 자, 이제부터 낮춰볼까? 라고 하는 과정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 간뇌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자극을 줄 건가? 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간뇌부터 안 나오는구나. 미안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생명이랑 헷갈렸어. 자, 혈당 높아진 것도 간뇌가 정보를 받아. 그래서 여기 쓰진 않을게. 책이 없으니까. 간뇌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아까 혈당 조절 관련한 호르몬 내보내는 이자 있죠? 이자한테 신경을 통해서나 호르몬을 통해서 야야 너 이제 깨어나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거 분비해야 돼 라고 하는 정보를 줄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화살표로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혈당이 높아졌어요 라고 한 다음에 그 혈당이 높아진 거를 바로 이자가 정보를 받아들일 거예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우린 중등이니까. 자, 이자가 저 혈당이 높아진 걸 알아. 그럼 이자가 저 혈당을 낮출 거예요. 자, 우리 아까 혈당 낮추는 호르몬 이름 뭐라 했죠? 인슐린이라고 했죠. 그 이자가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자, 그럼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분비가 되면은
혈관을 타고 막 움직여. 타고 움직이다가 요 녀석들의 도착지가 되는 데들, 그게 어디냐면 표적세포라고 하는 단어 썼고요. 그 표적세포는 대부분의 우리 몸속 조직세포들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인슐린이 우리 조직세포에 가서 저 인슐린이에요, 저 왔어요 라고 하면 그 조직세포들이 어떻게 될 거냐. 자, 혈액 속에 있었던 포도당을 막 흡수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혈관에 있었던 포도당이 세포 안쪽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의 양은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거, 인슐린이 조직세포 가가지고 쭉 둘러붙게 되면 조직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할 거예요.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렇게 조직세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인슐린이 또 어디를 갈 거냐? 간으로 갈 겁니다. 그 피고는 간 때문이라는 그 간이에요. 자, 그 간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느냐? 포도당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포도당을 형태를 전환시켜요. 자, 인슐린이 간에 가면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를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를 간으로 흡수시킨 다음에 포도당 형태로 그냥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저장하기 용이한 형태인 글리코젠으로 바꿔줍니다. 자, 얘들아, 이름 뭐라고요? 글리코젠이에요. 글루카곤 아니에요. 글리코젠으로 인슐린이 포도당을 간에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저 간에 글리코젠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슐린이 조직세포 가서 혈액 속에 포도당을 흡수해라고 명령을 해줄 거고, 간으로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줘요. 그러다 보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상 혈당으로 다시 혈당이 낮아지면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과정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도 인슐린 분비라고 되어 있고,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고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는 과정이 간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모두 다 봐주세요. 조직세포 또는 세포 둘 다 맞고요. 간. 자, 여기 인슐린이 간에도 작용하고 조직세포에도 작용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굶으면은 그 정상 혈당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굶는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배고파요. 그러다 보면은 내 몸속에 있는 포도당들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들이 적어져. 그럼 혈당이 낮아지겠지. 자, 그 혈당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정보를 다시 한 번 더 이자가 받습니다. 원래는 간내가 받는 거지만 우리는 이자라고 볼게요. 자, 그렇게 이자가 받게 되면은 너네 지금 혈당 떨어졌다고? 알겠어. 그럼 내가 혈당 높여줄게 라고 하면서 높여주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을 분비시켜요. 글루카곤의 역할이 뭐라고? 혈당을 다시 높여줄 겁니다. 자, 그럼 글루카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높여주는데요? 라고 하면 방금 잠깐 만났었던 간을 다시 데리고 올게요. 글루카곤이 간으로 가. 간아, 너가 아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했다며? 그걸 우리 쪼개서 포도당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글리코젠 상태로 저장돼 있었던 포도당을 다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당을 더 이상 간이 가질 수 없어서 혈액 바깥으로 내보낼 거고요. 그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면 혈당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정상 혈당으로 되돌아올 거예요. 선생님, 글루카곤, 글리코젠 너무 헷갈려요. 맞아요. 그래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애가 누구인지 잠깐만 다시 얘기를 해주면, 자, 얘들아, 포도당을 제가 자세하게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동그라미라고 한번 봅시다. 얘가 포도당이에요. 밥 만난다라고 해서 포도당이라고 불러준 거야. 자, 이 포도당이 하나만 있으면 포도당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포도당 여러 개를 저장할 거예요 라고 했었잖아. 얘네들을 쭉쭉쭉 연결해. 자, 이렇게 생긴 게 글리코젠이에요. 간에 이 상태로 내가 저장을 해도, 그러다가 글루카곤이 오잖아? 글루카곤이 요거를 똑똑똑똑똑똑 쪼개주는 거야. 쪼개면 다시 동그라미 포도당으로 분리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분리됐던 애들을 저장하려면 다시 인슐린 이걸 붙여요. 붙여. 그럼 붙이면은 다시 글리코젠 저장. 다시 글루코곤 오면은 또 쪼개. 쪼개면 분해. 그래서 포도당으로 다시 내보내는. 자,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애가요, 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기관에 가서 똑같은 물질을 합성하거나 똑같은 물질을 분해시킬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합성하고 무엇을 분해하는가 라고 하는 단어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자, 여러분들 장난 많이 치는 문장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인슐린. 인슐린의 짝꿍되는 호르몬이 누구라고? 글리코젠이야, 글루카곤이야? 글루카곤이죠. 글루카곤. 자, 인슐린은요, 혈당을 낮추는데 어떻게 낮춘 거였냐면 이제는 저 작용까지 같이 기억을 해줄 겁니다. 포도당을요, 글리코젠으로 바꿔줄 건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글리코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글리코젠 합성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반대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혈당량을 높여주는 애는 방금 저 합성됐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잘게 쪼갠다 했죠? 그래서 글리코젠 분해라고 불러줄 겁니다. 오케이? 하나는 글리코젠으로 붙여주는 애, 하나는 글리코젠을 쪼개는 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게 이름이 얘랑 이거랑 뭐도 비슷하고 뭐 어떤 애 합성, 어떤 애 분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조금 그냥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기억해서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 우리 혈당 조절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항상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성 문제는 두 개가 나올 거야. 체온에서 하나, 혈당에서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체온에서 나오면은 아까 혈관 수축하는 그림 제일 많이 주니까 그거 그림으로 과정을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럼 교재에 있는 과정들 봤을 때 뭐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면은 내 체온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럼 체온이 어떻게 되려면은 무슨 과정이 일어나는지 라고 하는 시간 순서대로 빈칸 가지고 물어볼 거니까 그 빈칸 뚫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교재에 있는 그림 똑같이 그리는 거 연습 꼭 해주실 거고요.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은 이제 뭐 혈관 수축 같은 별다른 그림은 없긴 하다만 얘네들도 정상 혈당에서 높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네가 다시금 되돌아올 건지 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항상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 빈칸 채우기 연습 꼭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암기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과정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또 시험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빈칸 채우고 시간 순서대로 읽는 거 꼭 연습을 해주세요. 호르몬은 앞에서 호르몬 이름 외우는 거 조금 있고요. 과정 이해하는 거 좀 있어서 반반인 과목이거든. 그래서 호르몬 파트는 신경계랑 다르게 여러분들 원리 파악해야 되는 게 조금 있으니까요. 원리까지 파악해서 숙제 꼭 해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우리 3-1 교재가 마무리가 돼서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일단 숙제가 O2 교재 기준으로 안타깝지만 교재 끝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57페이지까지 남아있는 거 일단 다 푸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교재 숙제.